서양 철학, 동양 철학 이렇게 보통 이제 구별을 하는데요. 뭐 서양 철학의 시조를 소크라테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소크라테스가 왜 서양 철학의 시조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통 철학 그러면은 반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본다면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소크라테스와 관련돼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저 꽃에 대해서도 알고 구름에 대해서도 알고 정치에 대해서도 알고 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힘든 거죠. 그 촛불 같은 경우 이제 촛불이 이렇게 외부를 이렇게 비추게 됐었을 때 촛불 자신 밑은 비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를 반성한다라는 게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적이다라고 그러면은 자기 반성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크라테스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 속에 자기 반성이 들어갔고 그래서 동양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만약 철학이다라고 그러면 이제 그 자기 반성의 요소가 최초로 들어간 사람이 누군가 이런 걸 찾아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공자인데, 이제 공자의 논어라는 책이 있죠. 그 논어라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책이냐면은, 이 공자가 죽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모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공자가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스승이 이야기를 했던 거를, 그 스승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 때, 제자들이 필기를 못 해요. 왜냐면 필기를 한다라는 건 스승의 얘기를 안 듣는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기억력이 좋았는지, 1시간, 2시간 스승이랑 얘기를 하고 나도 집중해서 그냥 귀로 듣는 거죠. 듣다가 나오자마자 필기를 이렇게 해놔요. 그래서 한 스승이 죽으면은 그 죽은 스승의 수제자급 되는 사람들이 자기 동문들이나 후배들을 불러서 야, 그 메모한 거 가지고 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글을 모으죠. 그게 다 사적인 글이죠. 그래서 그 집안에서는 그 제자들은 그걸 가보로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자기 거 이제 그 필사 하나 해놓고 가지고 오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논어가 편찬이 되는데 그 논어 구절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자한테 그러는 거죠.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아는 거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건 저기 태양이 뭐고 임금은 뭐고 신하는 뭐고 이게 아니라 아는 걸 안다고 하고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게 알미다. 이게 사실은 뭐 소크라테스 같으면 너 자신을 아니? 이런 질문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양 철학에 있어서도 어떤 철학은 자기 반성이 들어간다고 그랬을 때 공자를 처음으로 놓는 이유가 그렇게 되죠. 공자 이전에도 그 정치학자, 정치 이론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관중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정치는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해야지 부국강병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관중 스스로가 이게 내 판단이 옳을까라는 자기 반성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학이나 뭐 경제학, 저술가일 수는 있어도 철학자라는 이름은 이제 양보를 해야 되죠, 관중이. 근데 이제 공자를 이렇게 읽어보면 그 2000여 년, 3000년 동안 이 동양 사회가 공자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공자가 퍼펙트하게 성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어떤 기준이냐면 사문난적이라는 표현 같은 것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선조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역적으로 몰려서 죽을 때는 100% 그 사람 얘기가 논어에 나오는 거와 어긋난다. 뭐 지금은 뭐 법률에 따라 가지고 어떤 처벌을 하지만 옛날에 절대적 권한을 행사했었던 게 논어라던가 사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문난적으로 몰리게 되면 그냥 뭐 삼족을 진짜 멸하게 되고 뭐 완전히 이제 뭐 집은 풍비박산이 나는 거죠. 그럴 정도로 이제 강력하고 왜 이렇게 강력했냐 하면 조선조 시대 때 사람이나 뭐 2000년 이후에 계속 동양의 사람들은 공자는 절대적인 성인이에요. 퍼펙트한 인간. 이렇게 지금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일 흥미로운 거는 이게 공자의 모습일까 아닐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 보면 논어라는 책을 넘겼다 보면요. 제 후반부에 보면 흥미로운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공자 그러면 그러니까 어질인자죠.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예수가 사랑을 얘기했고 부처가 자비를 얘기했고 공자는 인을 얘기했는데 어떤 보편적인 사랑이다. 뭐 인간에 대한 인류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그 논어 뒷부분에 보면은 이상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그 무슨 구절이 나오냐면 이런 구절이요. 소인이랑 여자는
가까이 하면 예? 자꾸 엉겨붙고 멀리 하면 원망한다. 그래서 가까이 하기 힘든 존재다. 소인과 여자라고 제가 그랬는데 여자라는 글자는 지금 한자랑 같아요. 계집 여자에 아들 자자 이렇게 쓰고 소인은 이제 작을 소자에 사람인자 쓰는데 소인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전통사회에서는 대인과 소인을 나눠서요. 대인은 뭐냐면 정신노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가, 학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육체노동 안 하고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귀족계층들을 대인이라고 하고, 소인은 작은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뭐 육체노동하는 사람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공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공자의 인이다라는 것에 이제 한계를 제가 지금 얘기를 드리는 건데, 대인들끼리, 그러니까 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큰 사람, 정치를 하고 지식인 계층이고 좀 가진 자의 계층들 속에서 공자가 인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주목을 좀 많이 해봐야 되는 거예요. 소인과 여자는 배제가 돼요. 그러니까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든가 이런 마인드는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이럴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이 13경 중에 들어가 있죠. 예기라는 책이 있어요. 예기. 그 한나라 때 쓰여진 경전인데 거기에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자가 이혼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옛날이 더 리버럴했었거든요. 공자 살았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은 부인의 힘, 어떻게 되냐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되죠? 처갓집이죠. 처갓집의 힘이 굉장히 컸었던 시절이었었는데, 공자가 이렇게 제자들 기르면서 이렇게 천하를 주유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데리고서 이제 어느 제후국한테 얘기를 잘하면, 성공만 하면은 그 공자가 그 나라의 제후국의 수상이 돼요. 그러면 제자들이 다 내각에 개편되는 거거든요. 공자를 제자들이 쫓아다녔던 이유는 별게 아니라 공자만 딱 쫓아다니면 벼슬을 할 것 같아서. 그러다 보니까 공자의 대부분의 생활은 바깥에서 돌잖아요. 근데 부인이 이제 외롭고 적적하니까 공자가 돌아오지도 않고 이래서 친정으로 가버려요. 친정으로 갔다가 또 그러니까 공자한테 장인이죠. 장인이 이 사위가 괘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딸을 딴 데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풍습인데 문제는 이제 어디에서 벌어지냐면 그렇게 해서 공자의 부인이 어쨌든 친정으로 간 다음에 딴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그렇게 당당하게 여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자가 여자는 이렇게 가까이 하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에 대해서는 어지린자를 사랑을 이거 적용이 사실은 안 되죠. 공자의 인이라는 걸 노블리스 어블리주 정도의 의미 정도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좀 협소한 범위다라고 이런 느낌들. 그래서 남자이고 지식인층, 귀족층에 해당하는 거다. 이게 논어에서 보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여자라는 존재가 그 여자라는 아까 구절 나온다 그랬잖아요. 논어에 여자와 소인은 가까이 하기 힘들다라는 그 구절 자체가 공자의 인이 무엇인지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어떤 그 자비나 그 기독교에서의 사랑과 공자의 인은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여자를 힘들어했었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게 되죠. 유학이 이렇게 패권을 차지했었을 때 여자의 삶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거와 같은 맥이죠. 그러니까 힘들어지니까 이제 통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변했었죠. 공자 시대에는 여자들이 이렇게 남자들이 막 드세면 남편이 최소한 해야 될 의무를 안 하면 그냥 딴 남자랑 결혼해도 됐었는데, 근데 이제 후대에 가면은 이제 그런 것도 못하게 이제 아주 그냥 삼종지도라고 하죠. 한번 결혼을 하면은 그 집에 이렇게 뼈를 묻는 식으로 이렇게 구축을 한 거죠. 유학 사상의 한계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육체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이라든가, 그러니까 주류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약적인 사상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소크라테스와 또 유사하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부인한테 고생을 했듯이 최초의 철학자들은 다 부인과 관련돼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게 좀 흥미로운 사실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철학의 앞으로의 흐름이 예견이 되시죠. 이제 더 성장을 한다면 소인, 그러니까 힘들어 이렇게 노동하면서 사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여자, 그러니까 비주류죠.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포용하는 식으로 철학이 이제 확장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자체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방향은 그렇게 이제 열리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왜 여자한테 이렇게 전전긍긍 됐는가, 그것이 이제 공자 사상이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좋은 단서일 것 같아요.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